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무형자산 마지막에 남아있던 영업권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오늘 본 주제 이제 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면 253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업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를. 자, 영업권은 특정 기업이 동종 산업에 유사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정상 수익률 이상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초과 이익 창출 능력을 화폐 가치로 인식한 거다라고 돼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영업권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권리금이라는 거를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권리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유상으로 양도를 할 때 그 가게에 있는 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그걸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고객도 많이 확보를 했고 어떤 영업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흔히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런 권리금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영업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초과 이익 창출 능력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면 자, 초과 이익 창출 능력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자, 유리한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뭐 잘 알려진 브랜드, 그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광고, 혹은 경영상의 노하우, 그죠? 뛰어난 판매 조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과 이익 창출 능력.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 장부상에는 보통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죠, 그죠? 장부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무형의 어떤 녹아 있는 그런 자산들의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유상으로 돈 받고 팔았을 때 비로소 영업권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업권은 기업이 스스로 창출한 영업권은 회계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기업이 스스로 창출한 영업권은 그 금액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측정값에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 결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병이라든지 기업 인수 이런 것들이 사업 양수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 영업권의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야 그 부분이 비로소 장부에 인식된다. 즉 기업 결합을 함에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계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영업권을 창출한 사람은 그 영업권을 장부상 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장부상 어떤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영업권은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식별이 가능하지 않고 식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판매되거나 교환될 수 없다. 자, 아까 말했던 권리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딱 떼가지고 그 권리금만 사고 팔 수가 없죠. 그죠?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기업 전체와 관련이 되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권의 유형하고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요. 영업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하고 내부 창출 영업권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내부 창출한 영업권, 즉 자가 창설 영업권은 회계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사업결합을 통해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결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M&A, 즉 합병이라든지 뭐 사업 양수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업 전체의 평가액에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업권은 상각을 하지 않고 매 회계기간마다 손상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기업을 사고 팔 때 자,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대상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냐. 자,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자산이 있어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1,000원. 그리고 부채가 5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자본, 즉 순자산은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장부상 500원으로 기록이 돼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1,000원, 부채와 자본 합계가 1,000원이야.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실제로 인수를 하기 위해서 들여다봤어요. 실사를 해요. 실사. 우리 영어로는 뭐 듀 딜리전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용어니까요. 우리가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사를 한다는 거죠. 실사를 해봤더니 장부 금액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부 금액은. 근데 우리가 요 자산 부채의 공정 가치를 한번 따져봤어요.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자산의 공정 가치가 요 페어 밸류의 약자예요. 페어 밸류. 자산의 공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1,200원이었어요. 그리고 부채의 공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었다. 그대로.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얼마냐? 1,200원에서 500원을 뺀 얼마? 700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지금 순자산이 500원이에요. 근데 공정가치를 따져봤더니 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700원이야. 700원. 그런데 우리가 이 회사를 살 때 인수 대가를 얼마를 지불하냐? 인수 대가를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불했다 이거예요. 1,000원. 자, 그러면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뺀 요 700원,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을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권은 얼마가 되느냐? 영업권은 우리가 지불한 인수 대가에서 뭐를 빼느냐? 순자산의 장부 금액이 아니라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빼야 돼요. 순자산의 공정가치. 그래서 영업권 금액은 3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업권은 뭐냐면,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500원이었어요. 근데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700원이야. 그럼 순자산이 200원만큼 늘어났는데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금액의 평가 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장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200원 잡혀 있는데 실제로 공정가치를 따져봤더니 400원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가치를 400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공정가치를 따라가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또 추가적으로 더 지불한 거는 뭔가 재무제표 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뭔가 무형의 자산이 더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권리금이고 그게 바로 우리 회계상 말하는 영업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영업권, 요 300원은 자,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을 하듯이 무형자산도 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비용화된다고 했어요. 근데 상각을 통해서 비용화되는 무형자산은 한정 내용 요소를 가지는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내용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영업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초과 수익력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야. 근데 그 초과 수익력이 몇 년의 기간 동안 유지될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힘들죠. 그죠?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이 시장 안에서 초과이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정보가 생긴다면 경쟁 기업들이 들어오죠. 그죠?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상 수익률장에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이 영업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합리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영업권의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 금액을 어떤 내용 요소랑 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손상 검사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해가 지나갈수록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계속 손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 손상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253페이지에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영업권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재무회계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재무회계 가서. 그래서 지금은 개략적인 개념만 더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가서 이제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부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54페이지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 자,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만 원에 운반비가 5만 원이 들었고 설치비가 3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했는데 시제품 생산하는데 원가가 5,000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시제품을 또 팔았네요. 팔아서 7,000원만큼 수입이 들어왔어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뭐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매입 금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 돼요. 매입 금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매입 비용은 쉽죠, 그죠? 그래서 25만 원이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 돼. 그리고 매입 부대 비용 중에서 뭐가 있었다? 운반비. 운반비가 5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가 발생했네요. 그죠? 설치비. 설치비도 이 기계장치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딱 만드는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설치비 3만 원.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이제 시제품이 얘기 나오는데 이 시제품은 뭐냐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도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시제품 테스트를 했는데 기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수리를 하든 뭐 그 기계장치를 교체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원가도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 5,000원. 자, 그런데 이 시제품을 다시 팔았어요. 매각을 했어.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이 생겼어. 그럼 걔는 어떻게 된다? 시제품의 원가를 취득 원가에 넣었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이 시제품의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된다? 취득 원가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하면 33만에서 2천을 빼니까 32만 8천 원이 바로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다음은 감가상각 누계액의 변화 추이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횡축과 종축, 가로축과 세로축이 뭘 나타내는지를 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가로축은 내용연수예요. 자, 내용연수가 경과할수록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증가하죠. 즉 45도 각도로 쭉 일정하게 증가를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예요? 바로 감가상각비를 의미하죠. 자,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 그다음에 여기가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매년도 상각금액을 누적시킨 금액이죠. 그러면 얘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선형으로 직선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요 기울기, 이 기울기는 뭐를 의미할까요? 얘는 매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일정하죠, 그죠? 일정해. 원점을 지난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그럼 가의 그래프는 뭐를 나타낸다? 얘는 바로 정액법 그래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정액법 혹은 직선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 가로축은 내용연수고 세로축은 감가상각 누계액 똑같아요.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내용연수 초기에는 이렇게 크게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 내용연수 초기의 요 기울기, 내용연수 초기의 요 기울기예요. 이게 감가상각비죠. 그죠? 초기 감가상각비는 크게 인식하고 내용연수 후반으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죠. 얘는 뭐다? 바로 체감잔액법이다라는 거예요. 체감잔액법. 얘는 체감잔액법. 그래서 왼쪽은 정액법, 오른쪽은 체감잔액법.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기억, 가는 자산의 예상 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근거해서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기억은 생산량 비례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그래프하고는 무관하죠. 그죠? 연도별 생산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달라지니까 어떤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런 그래프처럼.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 가는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죠?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디귿 나는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죠? 요 기울기가 그렇죠, 그죠? 기울기가 크다가 점점 감소하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3번에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산 비용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돼 있어요.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즉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자산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 이거야. 자본적 지출로. 자, 그러면 자산,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세 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될까? 과대 계상되겠죠. 얘는 과대. 그다음에 비용,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거를 지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서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한 만큼 비용이 적게 잡혀 있겠죠. 그럼 비용은 과소계상돼요. 자, 비용이 과소계상됐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된다? 과대계상된다라는 거죠. 과대계상. 그래서 3번 살펴봤고요.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액법이니까. 네. 255페이지에 가서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55페이지 7번. 다음 공문에 나타난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회사 별관의 신축 건립 보고래요. 그래서 별관 신축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들을 쭉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봤더니 토지가 3천만 원인데 부대 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다라는 거죠. 2번에 봤더니 사무실에 업무용 컴퓨터, TV 등 200만 원인데 제 비용이 10만 원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토지 계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비품 계정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 3천만 원에다가 부대 비용 100만 원을 더한 3,100만 원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비품은 200만 원인데 제 비용 10만 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품 관련된 비용은 이게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품은 200만 원 매입 금액으로 그대로 기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8번을 보면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돼 있어요. 1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문장이 단어가 빠졌어요. 잔존 가치를 0으로 본다는 거예요. 잔존 가치를 0으로 본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체감전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 여러 가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다. 맞는 거고요. 3번 회계 처리 시 무조건 간접법으로 상각해야 된다. 자, 간접법이라는 거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처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기록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하는 방식을 간접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형자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해당 자산에서 직접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법으로 상각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죠. 3번이 틀렸어요. 4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상각 대신에 뭘 한다? 손상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상검사. 자, 256페이지에 9번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연구비는 모두 비용 처리한다. 맞죠, 그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그 우리가 투입한 금액, 투자액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얼마나 갖다 줄지에 대해서 효익이 굉장히 추정하기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2번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중에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발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죠? 2번도 맞고 3번 개발비로 인식한 후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 개발비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발비로 이미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어떻게 된다? 해당 계정으로 가야 되겠죠. 이 특허권은 뭘로 처리해야 된다?
산업재산권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산업재산권. 3번이 틀렸죠. 4번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중 자산 인식 요건 미충족 시에 경상개발비로 처리한다. 맞죠, 그죠? 256페이지 10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돼 있어요. 1번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원가,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되고, 2번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비. 자, 이거는 무형자산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이죠, 그죠?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죠? 2번이 틀렸죠? 3번 무형자산을 본래 의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원가. 그죠? 얘는 취득 직전에, 취득 이전에 발생한 지출이죠, 그죠? 우리가 의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니까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4번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출한 수수료,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부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의와 분류라고 돼 있어요. 자, 부채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앞단에서 회계순환과정하고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할 때 부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미래에 우리 기업이 갚아야 할, 상환해야 될 빚이라고 얘기했어요. 빚을 갚는 방법은 뭐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지급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금 쪽으로 돈을 먼저 받았어요. 물건값을. 그럼 우리는 그에 상응해서 뭐를 줘야 된다? 물건, 즉 재화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혹은 우리 회사가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그러면 해당 금액만큼 용역을 제공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채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가장 쉽게 정의를 하면 부채는 미래에 뭔가 우리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을 해줘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이고요. 그래서 부채의 의의와 특징 거기 한번 살펴보면 약간 이제 이론적인 얘기라 표현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 그게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면, 자,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율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의무.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자원이 유출된다는 것 플러스 현재의 의무예요. 현재의 의무. 현재에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시점보다 미래에 우리가 뭔가 돈이든 재화든 용역이든 뭔가 경제적 자원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예요.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그게 바로 부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의 특징 거기 한번 읽어보면, 자, 부채의 본질적인 특징은 가장 중요한 단어보다 현재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의무. 두 번째, 부채도 과거의 거래나 어떤 경제적 사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의할 거 세 번째,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급 시기나 뭐 대상이나 방법, 금액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부채는 그런 거죠. 미래 어떤 현금 유출이 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금 유출의 금액, 얼마가 유출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언제 유출될 것인지, 시기, 그리고 지출될 가능성이 얼마인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출될 것도 확실하고 금액도 결정돼 있고 언제 지급될지 확정돼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정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확정부채. 근데 이 중에서 금액, 시기, 불확실성이 다 불확실한 게 있어요. 다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건 확실해. 다만 금액이나 시기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부채가 있어요. 그런 부채를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공부할 충당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충당부채. 그래서 오늘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의 분류가 그 밑에 나오죠, 그죠? 261페이지에. 그래서 부채는 상환 기간이나 성격, 지급 금액과 시기,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기에 따른 분류예요. 의무 이행 시기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의무, 이행해야 될 의무는 뭘로 본다? 유동부채라고 부르고요. 우리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1년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를 비유동부채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확정부채, 그 다음에 충당부채, 우발부채가 있어요. 확정부채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 시기, 불확실성 중에서 모든 것이 다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성조차도 없는 거지. 금액과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채를 우리가 확정부채라고 해요. 확정부채.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확실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의 차이는 뭐냐? 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그리고 우발부채. 자, 충당부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 상황이 현재 시점에 존재를 해. 어떤 경우가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순간 우리 회사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째요? 우리가 차를 판매함과 동시에 그 무상 보증, 그러니까 AS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존재한다는 게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차를 한 대만 판 게 아니라 과거에도 쭉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이 AS 비용으로 발생하는지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판단 기준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는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 가능성. 따져봤을 때 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자동차를 고객한테 판매하는 순간에 무슨 의무가 생긴다? AS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AS 의무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과거의 경험상, 그죠? 자, 그래서 자원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얘는 확률로 치면 50%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자원 유출이 이루어질 확률이 자원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보다 높기만 하면 돼.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50%보다 높은 거를 우리가 높다라고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요. 근데 우발부채는 뭐냐면 미래의 자원 유출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유출 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혹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더라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발부채는 대표적인 예가 소송사건이야. 소송사건.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건을 제조하는 화학회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제조 과정에서 뭔가 이 폐기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소송이 이제 피소가 됐어요.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해가지고 손해배상 해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이제 당한 거죠. 소송이 걸린 거야. 주민들이 손해배상 해달라라고 우리 회사한테 소를 제기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판결을 지켜봤는데, 재판 결과를 지켜봤는데, 변호사 의견이, 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높다. 근데 패소했을 경우에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힘들어. 그럼 얘는 뭐예요? 자원 유출 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워. 그럼 얘는 충당부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우발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발부채가 돼버리면 자, 여기에 재무제표. 우발부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숫자로 지금 기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뭔가 반영할 수가 없는 거야. 손익계산서에도 반영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발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주석으로만 공시를 하는 거예요. 주석으로만. 주석으로만. 자,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낮은 경우. 낮은 경우. 그리고 금액도 예를 들어서 측정이 불가능해. 그럼 얘도 뭐다? 보통은 주석으로 기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석.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근데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진짜 부채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부채로 기록을 한다. 그래서 개념적인 차이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세부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회계 원리에서는 안 하고요. 여러분들 재무회계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다음 학기에 이제 재무회계에 가서 다음 학기 끝날 때쯤에 아마 요 단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가 뭐고 우발부채가 뭐구나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부채 인식과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3페이지에 가면 드디어 이제 사채 얘기가 나와요. 사채.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채예요. 사채. 근데 사채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현재 가치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원래는 이제 회계 원리 시간에는 현재 가치 얘기를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재무회계 가서도 하긴 하는데 사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가 현재 시점이야. 현재 시점. 그리고 여기가 1년 뒤야. 1년 뒤. 현재 시점에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내가 은행에 넣었어. 근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야. 10%. 그러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100원은 1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원금 100원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자가 붙겠죠? 100원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11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시점의 100원은 시장 이자율이 연간 10%일 때는 1년 뒤에는 11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현재의 100원은 1년 뒤에 110원하고 가치가 똑같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자, 그럼 역으로 1년 뒤에 100원이 있어요. 1년 뒤에 100원이 있으려면 현재 시점에는 얼마가 있어야 될까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는 얼마가 있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똑같이 1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100원이 뭐랑 똑같으면 돼? 요 X1 원금이죠. 내가 투자한 원금에다가 요거에 대한 이자 X 곱하기 0.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1.1X가 된다는 거죠. 그럼 100원이 1.1X랑 같아야 되겠죠? 지금 가치가 같잖아요. 1년 뒤에 110원이 현재 100원과 가치가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년 뒤에 100원이 현재 얼마랑 똑같아야 되느냐라는 걸 좀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그러면 1.1x가 1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한다? 100원 나누기 1.1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아마 91원이 될 거예요. 90.090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91원이 보통 나와. 그러면 1년 뒤에 100원은 이자율 연리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의 91원하고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91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100원에 대한 현재 가치라고 불러요. 100원에 대한 현재 가치. 그리고 100원은 뭐냐? 91원에 대한 미래 가치라고 불러요. 미래 가치. 자, 근데 우리가 요거 계산을 해낼 때 요 100 나누기 1.1을 요렇게 쓸 수 있어요. 100 곱하기 1 나누기 1.1이야. 1.1. 그러면 얘를 하나의 개수로 볼 수 있어요. 개수. 그래서 1 나누기 1.1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0.90909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래서 1 나누기 1.1을 이렇게 소수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개수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나타낸 게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나 모르겠는데 보통 책 제일 뒤에 현재 가치 계수표라는 게 있어요. 그 현재 가치 계수표에 기간하고 요 이자율을 주면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된 요 숫자들을 줄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가치 계수표인데 이거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간을 한번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기간을 한번 연장을 해보면 여기는 1년, 여기는 2000년도. 그래서 아까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지만 이번에 이제 2년으로 한번 볼게요. 자, 2년 뒤에 100원이 되려면 현재 시점에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이자율은 연 10%로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현재 시점의 x1은 1년 뒤에는 얼마가 된다 그랬죠? 아까 1.1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도에는 원금의 이자가 붙은 요 상태가 다시 원금이 돼요. 여기에다가 다시 이자가 또 붙어요. 10% 이자가. 이걸 우리가 복리 계산한다 그래요. 복리 계산. 이자에다가 또 이자 계산을 붙인다 그래서 복리 계산한다고 불러요. 그래서 1.1x에 또 1.1을 곱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1.1의 제곱의 x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년 뒤에 100원은 현재 시점이 얼마가 되느냐? x를 구해보면 100 나누기 1.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100 곱하기 1 나누기 1.1의 제곱인데 얘를 현재 가치 계수표에 찾아보면 10% 2년의 현재 가치 계수를 찾아보면 아마 0.8264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마 82.6원. 그러니까 2년 뒤에 100원은 현재 시점에 82.6원하고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요게 이제 현재 가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액이 한 번 발생할 때를 얘기한 거고 자, 이번에는 동일한 현금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1차 년도에도 100원이 발생을 하고 2차 년도에도 100원이 발생해. 그럼 이 금액들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끊어보면 되겠죠? 1년 뒤에 100원은 현재 시점에 아까 얼마가 된다 그랬죠? 1.1x라 그랬죠. 그죠? 1.1x.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1.1의 x의 1.1의 제곱 x가 되는 거죠. 1.1의 제곱 x. 자, 그럼 두 회계 기간 동안 똑같이 100원, 100원 현금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1.1x 더하기 1.1의 제곱 x.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요 금액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x1이라고 하고 여기는 x2라고 할게요. 자, 그럼 현재 시점에 필요한 금액은 1.1의 x1, 1.1의 제곱의 x2야. x2. 얘가 100원이랑 같고 얘가 또 100원이랑 같다. 그러면 x1은 얼마가 된다? 100 나누기 1.1. x2는 100 나누기 1.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두 금액을 더한 게 현재 시점에 필요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금액이 매년 반복되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불러요. 연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0이라는 공통 요소를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 곱하기 1 나누기 1.1 더하기 1 나누기 1.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또 개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개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현재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사채를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요 지금 현재 가치 얘기는 여러분들 재무관리 공부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재무관리 강의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정원 교수님한테 배우실 것 같은데 현정원 교수님한테 잘 배우시고요. 저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교재 263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사채 얘기가 나오죠. 사채, 그죠? 사채가 뭐냐? 사채의 의의와 종류가 나오는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걸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주로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이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어떻게 된다? 그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 그거를 바로 이제 사채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돈을 조달을 하는 거죠. 그죠? 뭐 돈을 빌리는 게 은행 가서 직접 빌릴 수도 있지만 기업이 일반 그 주식시장처럼 채권 시장에서 우리 회사에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채권을 모집하는 걸 우리가 사채라고 부른다. 사채. 자,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이 사채예요. 여러분들 한자 싫어하겠지만 여기는 회사 할 때 그 사자예요. 사채. 채권 할 때 채자고요.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 사채랑 혼동하면 안 돼요. 이 사자는 프라이빗이라는 얘기예요. 개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동 사채 시장 할 때 사자는 요 사자예요. 요 사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채는 위에 있는 사채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증서로 발행하는 그런 유가증권을 우리가 사채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업이 발행하기 때문에 사채라고 부르고요. 국가가 발행하면 뭐가 된다? 국채. 혹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한다. 그럼 뭐가 된다? 공채가 되는 거예요. 공채. 그래서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채는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뭐 기업 입장에서 사채의 투자자한테 그 의결권을 줄 수는 없죠. 그죠? 기업의 어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어요. 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오로지 원금하고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만 받는다는 뜻은 매년 동안의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지금 원금을 얼마를 빌리는데 이 금액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상환할 거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매년 말, 뭐 혹은 뭐 분기 말마다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그 조건을, 계약 조건을 사채권 증서에다가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정해진 날짜에 이자 현금으로 발생하다가 돈을 갚아야 되는 만기가 되는 날 어떻게 된다? 원금이 일시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채권에 이 현금 유출이 일어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까 봤던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그 다음에 시기. 불확실성 당연히 없죠.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확실해. 금액도 확실하고 시기도 확실해. 다 확실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망하면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원금과 이자의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가 다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의 의의와 종류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채의 종류는 그냥 참고 목적으로 보세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담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담보부 사채가 있고 무담보 사채가 있고 대부분은 무담보 사채가 일반적이에요. 기업들이 그냥 자기네 신용을 가지고 이렇게 발행을 하는 무담보 사채가 일반적이다. 그다음에 만기와 상환 조건에 따라서는 뭐 만기 상환 사채, 연속 상환 사채, 수의 상환 사채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만기 상환 사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연속 상환 사채는 원금하고 이자를 나누어서 똑같이 이렇게 상환하는 게 연속 상환 사채예요. 원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상환하는, 분할 상환하는 게 연속 상환 사채다. 수의 상환 사채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임의로 이 돈을 갚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 이전이라도.
그 다음에 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가 있어요. 기명사채는 뭐냐면 내가 돈 빌린 개인이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한테 돈을 빌렸다. 그럼 이자나 원금을 갚을 때도 홍길동한테 갚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명사채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의 소유자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원리금을.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무기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지자한테 주는 게 맞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명 사채라고 부른다. 그리고 특수한 사채로서 뭐 전환 사채하고 신주인수권 뭐 사채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중급회계 가서 공부를 할게요. 중급회계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64페이지에 보면은 사채 발행 금액 결정이 있는데 여기 계략적인 얘기를 간단히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진도를 나갈게요. 자, 사채의 발행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채권 얘기할 때, 그죠?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사채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시장 이자율하고 표시 이자율,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의 관계에 따라 이 사채의 발행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2%야. 연 12%야. 액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발행가액이야. 발행 유형. 자, 시장 이자율은 12%인데 액면 이자율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그 사채의 표면에 액면에 적혀 있어요. 연 10%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면 12% 연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그 사채, 채권에 투자를 하면 10%밖에 못 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 회사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당연히 시장으로 몰려가겠죠, 자금이. 그죠? 요 한 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면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어차피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죠. 그죠?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액면 금액, 사채권에 표시된 그 액면 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빌리고자 하는 그 원금이에요. 그 원금만큼의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 금액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채권이 팔리질 않으니까 그거를 채권을 안전하게 발행을 하려면 결국은 발행 금액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액면 금액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액면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만기일 날에는 그 사채권에 있는 표시된 금액을 원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불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발행 금액 자체만 낮추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채가 할인 발행돼요. 할인 발행되고. 자, 두 번째.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액면 이자율이 12%야. 오히려 우리의 액면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행 조건이 더 좋죠, 시장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원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할증 발행된다라는 거예요. 할증 발행. 그래서 결국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최종적으로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어디로 수렴을 한다? 바로 시장 이자율로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시장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최초에 발행할 때만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되거나 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이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시장 이자율만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둘 다 똑같았다. 이때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액면 금액으로 발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액면 발행이에요. 액면 발행.
자,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실제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요렇게 나오는지는 한번 뒤에 예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잠시 쉬었다가